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5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5주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주차까지 전반적으로 뭐 MySQL 설치하고 그다음에 DB 구축도 해보고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 입력 빼고 넣고 빼고 뭐 그다음에 테이블 삭제, 데이터베이스 삭제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설계 단계 중에서 ER 모델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ER 모델을 설명한 다음에 실제로 MySQL에서는 ER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실제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워크벤치만 가지고 우리가 DBMS를 다루다 보면 조금 우리의 그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워크벤치는 MySQL 전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DBMS를 사용했을 때는 그죠? 또 다른 전혀 이 워크벤치의 경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기반으로도 워크벤치에서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하는 실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주 차고요. 자, ER 모델, 그 다음에 워크벤치 모델러, 그 다음에 SQL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구 사항을 분석해야 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주와 그다음에 그 건축 설계사가 만나서 그죠? 집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그죠? 그다음에 공유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몇 개고 뭐 남향이고 1층이고 2층이고 앞에 마당에 어떤 정원을 만들고 그다음 화장실은 어디에 배치하고 뭐 그다음에 옥상은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겠고 집 모양은 어떤 구조면 좋겠고 어떤 사항이든 어떤 내용이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이걸 왜 구축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인 거죠. 자, 이때는 문서로 그냥 텍스트 그다음에 스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설계사가 가져와서 그죠? 설계사가 사무실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모델을.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죠. 건축으로 따지면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죠? 도면과 같은 설계도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설계도를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엔티티, 또 하나는 릴레이션십. 그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죠? 그다음에 이 ER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그죠? ER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모델러랑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클라이언트랑 의뢰한 사람이죠. 이 클라이언트가 이 모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 이게 의사소통 채널 인터페이스예요. 의사소통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모델이 없으면 서로 말로만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ERD는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러가 이 클라이언트 얘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 이 ERD가 이제 그런 이 클라이언트와 모델러 간에 구축해주는 사람들 간에 중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전 세계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ERD가 있다면, 그죠? 이거는 누구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개념적인 설계, ERD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 ERD만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이제 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90% 이상이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이 단계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가 만약에 RDB를 쓴다고 하면은 RDB를 쓴다고 가정하고 이 개념적 설계를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요. 끝. 네, 여기서 이거를 그냥 통합해 가지고 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단계를 다 통합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설계는 뭐라고요? 그죠? 이 클라이언트와 모델러 간의 어떤 의사소통 채널로서 어떤 목적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모델러가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전에 어떤 구축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구축 방법론을 정해야 되는데 이 방법론을 정할 때 바로 이제 논리적 설계를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구축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 단계 이전에는 DBMS의 독립적으로 DBMS의 독립적인 어떤 단계고요. DBMS에 상관없이 어떤 DBMS든 상관없다 이때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DBMS 독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DBMS 여기서부터 논리적 설계 단계부터 이제 DBMS의 MS의 이제 종속적인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DBMS의 종류가 객체 지향, 관계형 데이터, 뭐 그다음에 문서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뭐 다양합니다. 이 DBMS 종류가 다양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DBMS의 종속적인 어떤 구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개념적 설계 단계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이 개념적 설계를 하는지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ER 모델입니다. ER 모델, 그죠? ER 개념적 설계의 산출물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은 ER 모델이 되겠습니다. ER 뭐라고요? 개체와 관계, 그죠? 요 두 개를 이제 뽑아내는데 이 개체에는 애트리뷰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체. 요거 우리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객체. 이 오브젝트 컨셉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여기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객체는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죠. 행위. 그죠? 어, 그죠? 이 객체는 그죠?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ER 모델에서 이 객체는 속성밖에 없습니다. 속성. 음, 그죠?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객체 지향에서의 오브젝트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체 엔티티라고 합니다. 엔티티.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이제 어쨌든 객체든 개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상태, 상태, 속성, 그죠? 상태가 있어, 상태. 상태와 그다음에 행위를 가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멤버 필드다, 이거를 뭐 메소드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 그죠?
필드. 근데 이거 이제 속성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성. 맞죠? 객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속성. 그죠?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다. 프로퍼티, 뭐 필드 이런 말로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는 상태만 갖고 있어요. 상태 정보. 즉 속성. 뭐 다른 말로 프로퍼티 속성. 다른 말로 애트리뷰트. 이런 말. DB에서는 애트리뷰트란 말 써요. 예, 예. 엔티티. 얘는 상태 정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ER 모델에서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 개체는 애트리뷰트라는 것을 가진다.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R 모델은 개체와 애트리뷰트, 관계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개체와 애트리뷰트는 하나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R 모델은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ER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엔티티에 대한 거를 좀 알면 되겠고, 그죠?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애트리뷰트는 또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세 개만 정확하게 알면, 그죠?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ER 모델은 끝나게 돼요. 이해돼요? 관계, 객체 제형도 똑같잖아요. 예. 오브젝트 안에는 상태와 행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는 관계를 가집니다. 포함 관계, 상속 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모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트리뷰트는 뭐냐? 이제 개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애트리뷰트의 종류는 또 뭐가 있냐? 이 속성의 종류가 DB에서는 이 속성의 종류를 애트리뷰트 종류를 크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애트리뷰트 도메인, 이건 아니고요.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도메인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관계에 있어서는 카디널리티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 제약 조건, 구조적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ER 모델에서는 뭐라고요? 엔티티와 그죠?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죠? 근데 개체는 뭐라고요? 애트리뷰트를 가진다. 애트리뷰트를 가진다. 자, 그죠? 여기도 애트리뷰트를 가지겠죠. 음, 이렇게 표기를 해요. 좀 이따가 설명되지만. 자,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엔티티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엔티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엔티티의 종류도 좀 알아보고 애트리뷰트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면은 ER 모델은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단순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할 건가 하면 모델 끝나고는 우리 이론적인 거고 저거는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이스케일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ER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EMP 뭐 DEPT 이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썼던 거. 요걸 가지고 제가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렇게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컴퍼니 DB를 ER 모델러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커맨드 라인 실습을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쭉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씩 반복해서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컴퍼니 DB를 가지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컴퍼니 DB입니다. 끝날 때까지 컴퍼니 DB니까 이걸 가지고 컴퍼니 DB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컴퍼니 DB를 계속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직 이제 5주차인데 사실 제가 상당히 압축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얼마든지 쉽게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ER 모델에 대해서 보면 이 ER 모델은 뭐라고요? 요구 사항으로부터 얻어낸 정보들을 개체, 애트리뷰트, 뭐라고요? 속성, 속성이죠. 그 개체가 가지는 속성. 사람이면 어떤 속성이 있어요? 나이, 이름, 나이, 혈액형, 주소, 뭐 그죠? 성별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개체라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성, 릴레이션십으로 기술한다.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합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인플로이라는 네모 박스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라는 엔티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엔티티 간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마름모, 이 세모, 마름모를 하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이게 뭔가 관계가 있다. 인플로이가 works for 디파트먼트를 위해 일을 한다. 이런 말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일단 눈이 오고요. 그다음에 인플로이는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bdate, SSN이 있고, name이 있고, 섹스가 있고, 그다음에 address가 있고, salary가 있고, 이러한 애트리뷰트가 있구나. 그죠? 이런 게 이제 일단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는 또 이 세 가지의 애트리뷰트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됐죠? 그러면 어떤 속성은 어떤 애트리뷰트는 세 개의 애트리뷰트로 분리돼서 관리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는 표기법 중에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이는 애트리뷰트도 잘 봐요. 잘 봐요. 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 애트리뷰트가 있고 두 개짜리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된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어? 그쵸? 지금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중에서도 이 밑줄이 쳐져 있는 지금 그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뭐지?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에 붙어 있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릴레이션십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눈에 띄네요. 그죠? 일단 시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n이 있고 뭐 1이 있고 이런 이제 것이 있는데 이걸 왜 카디넬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차수. 카디넬리티. 우리 숫자가 관계의 숫자 개수 숫자가 있어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라인에 보면은 한 줄짜리 릴레이션십이 있고 이 두 줄짜리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엔티티도 보면은 한 줄짜리 박스가 있고 두 줄짜리 박스가 있어요. 이건 뭔 차이일까? 그 다음에 이 관계도 한 줄짜리 관계가 있고 한 줄짜리 마름모꼴의 관계가 있고 두 줄짜리 마름모꼴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것이 엔티티와 애트리뷰트 그리고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요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잖아요. 그죠? 엔티티의 종류. 이 지금 요거 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요. 그죠? 애트리뷰트의 종류.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 밑줄 쳐져 있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줄로 되어 있는 애트리뷰트가 있다. 애트리뷰트의 종류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애트리뷰트, 밑줄식 애트리뷰트, 점선으로 된 애트리뷰트, 동그라미 두 개가 된 애트리뷰트 뭐 이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 두 줄로 된 관계가 있고 한 줄로 된 관계가 있고 또 관계에서 보면은 n 대 1, 1대 1, m 대 n 이런 그죠?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만 파악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이제 표기. 그래서 이 엔티티 그죠? 여기 정의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어,
객체, 애트리뷰트, 관계성 세 개. 그죠? 1, 2, 3.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엔티티와 애트리뷰트. 자, 엔티티는 뭐라고요? 자, 실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진다. 객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에서 객체는 속성을 가지죠. 그죠?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명하고 밑에 속성을 넣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객체들의 집합을 엔티티 타입이라 한다. 이거를 클래스하고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안에 실제로 객체는 오브젝트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엔티티 타입은 이렇게 되고 엔티티는 실체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인플로이라는 타입에는 자, 인플로이 오브젝트는 이름이 김이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애트리뷰트가 되고, 그죠?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애트리뷰트의 값이 되는 거죠. 인플로이는 이름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어드레스라는 애트리뷰트, 나이, 전화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디파트먼트라는 저 엔티티에는 회사 디파트먼트 네임, 그다음에 뭐 헤드쿼터, 로케이션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죠? 애트리뷰트는 뭐라고요? 객체가 가지는 속성 또는 ERD에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좀 전에 원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관계는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은 뭐라고요? 객체 간의 관계다. 좀 전에 웍스포라는 관계는 기업과 직원 간의 소속 관계. 그죠? 그래서 인플로이가 디파트먼트의 웍스포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웍스포가 관계 타입이라고 하면 이 관계 타입도 요 보면 속성을 가지죠. 이렇게 요게 있죠. 예.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뭐로 표현해요? 그죠? 마름모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거를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애트리뷰트는 엔티티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엔티티의 속성. 그죠? 근데 이 애트리뷰트에는 도메인이 있다. 도메인. 애트리뷰트는 도메인이 있다. 이거는 범위. 애트리뷰트는 범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범위. 즉, 애트리뷰트는 범위를 가지고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돼 있다. 자, 모든 애트리뷰트는 고유 값의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플로이 엔티티의 에이지 애트리뷰트는 그죠? 지금 직원이니까 사원이니까 16세에서 100세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수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만약에 age라는 속성에 1000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메인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도메인을 가진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것을 DB는 도메인 무결성을 유지해 줍니다. 도메인 무결성. 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결점이 없는 데이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정수여야만 한다. 이런 도메인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자, 인플로이의 섹스라는 애트리뷰트의 값의 집합은 두 개만 와야 됩니다. 뭐 메일이 오든 메일, 피메일 이렇게 오든 0이든 1이든 좀 M이든 F든 아무튼 우리가 정의한 두 개의 값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의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0과 1이 아닌 막 10이 들어오고 100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죠? 무결성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DB 설계할 때는 여기다가 이거 도메인을 정의해 줘야 되겠죠. 또 DB 상에서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그죠?
그거를 구현상계에서는 이것을 제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애트리뷰트의 종류에는 키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있어요. 키 애트리뷰트. 즉 개체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개체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속성이 뭐가 있느냐, 그죠? 주민번호 다르죠. 주민번호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달라요. 그 주민번호가 바로 애트리뷰트,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체마다의 고유한 값을 가지는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키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원에서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밑줄이 쳐져 있다면은 키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유일성을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로 유일성을 보장해 주는데, 그때 두 개 이상의 애트리뷰트가 모여서 하나의 키 애트리뷰트를 역할하는 키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복합키라는 말 씁니다. 컴포짓 키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엔티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의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게 두 키가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복합 키. 이게 복합 키가 되겠죠. 복합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쉽죠? 네. 일단은 용어가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복합 애트리뷰트는 뭐라고요? 자, 독립적인 애트리뷰트들이 모여서 생성된 애트리뷰트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애트리뷰트는 뭐라고요? 뭐 first name, middle name, 그다음에 last name이라는 성과, 그죠? 이름, 그다음에 중간 이름이 모여서 생성되는 복합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걸 분리해서 각각의 분리해 주거나 또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값 애트리뷰트, 다중값 속성 중에 다중값을 가집니다. 다중값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애트리뷰트. 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고 하면 저는 핸드폰 전화번호, 그죠?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3개 가지잖아요. 이거 전화번호를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애트리뷰트, 전화번호 애트리뷰트인데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애트리뷰트다. 자, 좀 전에 ER 다이어그램에서는 로케이셔널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쳐가지고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도된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기존에 다른 애트리뷰트가 있는 값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유도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굳이 나이라는 속성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알면은 그걸 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이라는 속성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유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나이라는 속성은 유도된 애트리뷰트, derived attribut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사원의 직원의 숫자는 굳이 그 employee라는 테이블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디파트먼트라는 엔티티에다가 거기다가 직원의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이 전체를 카운팅하면은 넘버 오브 인플로이가 나오죠. 그죠? 그죠? 근데 좀 이게 이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자, derived 애트리뷰트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선으로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요거가 도형 서식에 가시면 선에서 타입이 점선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선으로 돼야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애트리뷰트는 끝났네요, 그죠? 엔티티는 뭐라고요? 엔티티는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그죠?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근데 애트리뷰트 가진다. 우리 엔티티와 애트리뷰트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관계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면 되겠네. 관계. 관계. 관계라는 건 뭐예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원과 엔티티와 그다음에 엔티티 간의 관계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요거만 좀 깊이 딥하게 살펴보면 되겠네. 요게 뭐가 있길래? 그죠? 근데 좀 전에 E1과 E2 사이에는 자, E1과 E2 사이에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썼어요. 자, E1 뭐 E2가 있을 때 E2가 있을 때 이 관계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그죠? R1. 요거 요거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돼요. 근데 관계가 이렇게 두 줄짜리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1대 n, 뭐 n 대 m,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요 관계에 대해서. 어. 자, 이 관계를 공부할 때 카디널리티 비율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두 개체 타입에서 한 개체가 얼마나 많은 개체와 관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봐요. 자, 한 개체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개체와 연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약 조건. 자, 여기 보면, 자, 요 한 개체가 몇 개의 개체와 연관되는가 하면, 자, 한 개는, 지금, 이거는 한 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그, 근데 얘는 지금, 요 보면은, 얘는 하나지만 여기 보면 n이 나오거든요. 그죠? 얘는 한 개가 여러 개의 인플로이하고 관계를 가지죠. 그죠? 그죠? 이런 관계를 이제, 1대 n이라고 합니다. 인플로이 한 명은, 한 부서에 있지만, 그죠? 그죠?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이 소속돼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1대 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표기법은 우리 여기서 보면 잘 보여. 다시 설명이 좀 어색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ER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인플로이는 자, 디파트먼트랑 관계를 가지는데 웍스포 관계를 가진다. 자, 직원은 부서를 위해서 일한다. 부서에서 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N명의 사원은 한 부서에서 일한다. 말이 되나요? 예. 그죠? 한 부서에는 N명이 일한다. 됐나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디널리티 비율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개체와 개체 간의 어떤 관계 중에서도 그 숫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제약 조건 1대1, 1대 n, n 대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좀만 볼까요? 한번 설명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인플로이는 n명의 인플로이는 저 하나의 부서를 일한다. 한 부서에는 n명의 직원이 일한다. 됐나요? 자, 한 명의 직원이 하나의 부서를 그죠? 한다. 한 부서는 한 명의 직원에 의해 관리된다. 관리자는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n명의 인플로이는 n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n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한 명의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참여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그렇죠? 이렇게 의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수 카디널리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는 이런 것들을 n 대 1, 1대 1, m 대 n 이런 것들을 카디널리티 비율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이제 M 대 M이죠, 그죠? 인플로이 한 명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일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직원이 일한다. 그죠? many to many.
자, 관계, 참여 제약 조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좀 전에 카디널리티 제약 조건은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숫자 몇 명이 하나가 몇 개에 참여했냐, 하나가 몇 개에 참여했냐 이런 느낌인데, 자, 참여 제약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참여 조건, 그다음에 부분 참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참여는 두 줄이고, 그죠? 부분 참여는 한 줄입니다. 이렇게, 그죠? 어. 자, 인플로이가 디파트먼트를 관리합니다. 자, 부서의 장도 관리자도 직원이죠. 그죠? 근데 모든 직원이 디파트먼트를 관리하는 건 아니죠. 부분 참여죠, 부분 참여. 인플로이 중에 일부가 부서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부서의 관리자는 반드시 직원이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 참여, 부분 참여. 이게 두 줄이 뭐라고요? 전체 참여. 요거는 부분 참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직선과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 개념이고요. 여기서 뭐야? 모든 사원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맞나요? 한 부서에는 한 직원, 그죠? 한 직원은 반드시, 그죠?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한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이거는 지금 다른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아무튼 이 두 개는 부분 참여, 전체 참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제약 조건.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뭔가 하면, 아예 이 카디넬리티를 명시를 해줍니다. 명시. 우리 좀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뭐 1대 n, 뭐 n대 1, 1대 1, n대 m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참여하는 이 카디넬리티의 레인지 범위를 만들어줘요. 지정해줘요. 뭔가 하면 자 여기서는 학생이 강좌를 수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학생이 수강하는 건 뭔가 하면 학생은 3개에서 최소 3개, 최대 6개의 강좌를 수강한다라는 거고 한 강좌에는 10명에서 100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죠? 요 제약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그러면 그죠? 데이터의 무결성, 업무상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거죠. 도메인 무결성. 자, 그 애트리뷰트에는 그죠? 애트리뷰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값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결하게 데이터가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웹페이지에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막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됐을 때 웹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무결하게 해주는 거고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것이 그렇게 안 해줬을 때 이제 DB로 들어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산에서도 데이터를 무결하게 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검토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DBMS 차원에서 무결 이게 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한 게 ER 다이어그램의 전체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볼까요? 지금 심볼을 보면 네모는 엔티티다. 근데 이거 안 했네요. 이거 좀 합시다. 세모는 릴레이션십이다. 이것도 안 했네요. 그죠? 요거는 애트리뷰트다. 요거는 키 애트리뷰트다.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요? 멀티 밸류 애트리뷰트고 이거는 컴포짓 애트리뷰트다. 이건 다 봤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부분 참여와 전체 참여. 그죠? 그다음에 카디널리티. 그죠? 1대 n 뭐 n대 1 이거에 대한 거 봤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부분 참여, 전체 참여 봤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 구조적 제약 조건. 최소 최대를 아예 관계에서 차수를 정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뭐라고요?
derived attribute, 유도된 attribute의 서식이다 이렇게 봤고, 그럼 우리가 안 본 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entity, 두 줄 된 entity, 두 줄로 된 relationship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약한 엔티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엔티티. 즉 약하다라는 거 뭔가 하면 종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종속적. 즉 여기서 dependent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부양가족 엔티티거든요. 사원이고. 자, 이 회사 직원의 부양가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원이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사원이 없는데 무슨 사원의 부양가족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디펜던트 부양가족은 사원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한 엔티티로 두었습니다. 그죠? 즉 직원의 부양가족은 직원의 종속적인 개체 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부양가족은 자신의 키 애트리뷰트가 없어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한 엔티티 타입이다. 부양가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관계도, 그죠? 관계도 이 사원이 있어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개체를 우리가 약한 엔티티라고 하고, 약한 weak relationship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ER 다이어그램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론적인 부분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MySQL에서 한번 ER 모델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